관훈 나이트클럽으로 어서옵쇼! 어서옵쇼!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역시 7월의 두 번째 주 이렇게 네. 장을 펼쳤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네. 예, 이 사실은 각자 우리 이름이 있어요. 부킹 혁명. 네. 혁명공지니까. 예. 저 그냥 게스트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게스트로 좀 바꿔주세요. 게스트로, 게스트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저기 나비 넥타이 매셨고. 아까 네, 나비 넥타이 매다가 네. 여기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이걸 매주셨는데 네.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목 졸라서. 목을 예. 졸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 오늘 이거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다음 주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 뭐를 시키려고 하나? 예. 우리 저 관훈 나이트클럽이 여기 블록버스터급 이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 25,000원. 이거야, 이거. 이거. 나비 넥타이. 25,000원짜리. 이거 산 겁니까? 다 합쳐서. 예. 아하. 또 이름표는 이거 그냥 뭐 프린트 해가지고 붙인 거야. 네. 예. 그래서 25,000원 정도 드렸습니다. 아마 팟캐스트에서 이런 25,000원씩이나 소품비를 드린 그런 방송은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소품 듭니다. 거의 안 드립니다. 예. 미오캣은 항상 음료수값 2,100원 정도. 블록버스터급은 아니고 네. 적어도 중박급은 아니 그 그렇습니다. 6층에 라디오 그 스튜디오 앞에 네. 요즘 그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나마도 그 돈도 안 들고. 그렇죠. 무료로 알겠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TV가 말이죠. 라디오 스튜디오 앞에다가 큰 냉장고를 하나 놓고 출연자분들 무료로 가져가시라 해가지고 네. 음료수 이런 거 이제 무상급식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민 TV가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관훈 나이트클럽에 광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하. 다음 주쯤 아마 여러분들께 이 광고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표방하는 게 방송 반 광고 반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뭐 이러지 못해도 네. 아주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횟집이 하나 들어왔고요. 오. 그리고 또 이제 식초, 물에 타먹는 식초, 아하, 건강 예. 식초. 이것도 지금 또 들어왔다고 하는데 회를 식초에 찍어 먹자. 저희가 다음 주에 식초를 해석하지 않고 완샷으로 해서 무슨 과학 방송이야 뭐야? 그리고 봐야 돼. 다음 주 무섭다. 횟집에서 물고기를 그냥 입으로 생채로 살아있는 채로 제 예상을 빗나갔네요. 예. 고깃집에서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고깃집이 바로 고기 생고기를 말 그대로 생고기를 옥자를 하나 먹자.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광고 많이 해주시고요. 02-3144-7737 02-3144-7737 미디어 협동조합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광고 소상히 안내해드리고 하여간 저희가 PPL 전대미문의 PPL 네. 사상 최대 PPL 약속드립니다. 태양의 후예는 가라. 태양의 후예가 심각했군요. 네. PPL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PPL 특히 시사 기반의 PPL은 아마 전대미문일 겁니다. 네. 예, 또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광고 해놓고 후회를 할 거예요. 내가 고작 이거밖에 광고비를 안 냈는데 이거 거의 한 10배 이르는 그런 광고 효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3144-7737 전화 주시고요. 네. 저희가 광고가 들어오니까요. 전화기 앞에 직원을 이제 24시간 휴일에도 대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근로 감독과는 대응을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 근로 감독관한테 MBC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많이 광고 보내주시고 평일에는 02-3144-7737 그리고 이메일은 쫙 보이시죠? 여기로 밤에 휴일에 이렇게 자 많이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고요? 뭐 나름 잘 이 보냈습니다. 휴가철에는 어떻게들
보내십니까? 우리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는 그 휴가가 겹치지 않게 네. 예, 한 저희가 화요일 날이 마감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통 그렇게 여름 휴가를 쓰죠. 그러니까 일, 월, 화 이렇게 휴가를 낸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게 내는 일요일은 사람도 휴가를 내진 않죠. 그렇죠. 아, 그런가? 네. 제가 직장 생활을 안 지금 못해가지고 일요일은 안 내죠. 제 생각해보니까 네. 휴일에도. 네. 네. 그건 굉장히 얌체 아닌가요? 근데 보통 휴가를 낸다는 게 오프라인 마감을 한번 빠진다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차 여름 휴가를 보통 내죠. 그 주간은 기사를 안 쓰고.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2주 연속 뭐 이렇게 한다든지. 2주 연속 그렇게 휴가가 많지 않습니다. 2주 연속 쓰면 연차를 거의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되죠. 네. 3주 연속은 이제 퇴산. 무단결근이 좀 포함이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오늘도 많이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네. 고생들 합니다. 02-2644-9944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 이메일이 넣지 마! 그럼 넣지 마! 지금 아직은 광고로 다 이제 네. 우리가 몰아줄 때입니다. 예, 보아시고. 낙수 효과 아닙니까 이게? 발언이 잘 된 다음에 알겠습니다. 미디어들이 잘 된다고. 그래요. 아이고 참 방송통신위원회가 빨리 진용을 구축하고 네. 그렇게 돼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뭔가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이 된 것 같죠? 네, 그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로 예. 내정이 됐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그렇죠. 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셨고요. 그러니까 예. 잘 알려지신 대중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뭐 노무현 정부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시고 그 다음에 민주언론시민연합 오. 민원연에서 이사로 활동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시민단체 활동도 오래 하셨습니다. 예.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학자시고, 네. 예, 이런 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첫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되셨고, 국회의 그 청문회를 거치겠죠? 네, 장관급이기 때문에 예. 청문회는 거치게 돼 있고 뭐 청문회에서 부결이 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청문회에서 이제 부결된다는 거는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채택이 안 되는 거죠. 부적격으로 또 채택이 네. 되더라도 예.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야당이 지금 달라붙어서 이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 뭐 미션처럼 지금 막 덤비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만 안 되기 때문에 낙마시켜야 한다. 이 차원보다는 한 명이라도 낙마시켜야 야당이 역할을 하는구나. 야당에 위험이 있구나. 존재감이 있구나.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높으니까 네. 여기서 대통령이 만약에 한 명 뭐 낙마시킨다 이렇게 딱 해보면은 뭔가 인사 실패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지지율을 깎으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건 뭐 향후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고 보면 DJYS 이렇게 삼김 시대 때가 낭만이 있었어. 그때는 워낙에 그 정치인들별로 존재감이 있으니까 거의 대통령급 존재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통 큰 양보가 가능했어요. 음. 이번에 뭐 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에이 그래 다음엔 내가 될 거니까 이번엔 봐주지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빚을 그렇죠. 주고 빚을 갚고 뭐 이런 형식으로. 근데 지금은 뭐 앞날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수 정치 시대가 완전히 끝났고 네. 각 당별로 차기가 잘 안 보이는 민주당 빼고 차기가 안 보이는 이런 국면 속에서 지금 대통령은 너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거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하나쯤은 어떻게든 낙마시키고 하나쯤은 어떻게든 탈락시켜가지고 네. 자기들의 존재감을 지키려는 예.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높은 지지율인 만큼 저는 그래서 낙마시킬 사람을 후보로 한번 추천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낙마되면 그 사람 자기가 진짜 내놓고 싶은 카드를 네. 그 다음에 내놓는. 예. 전 그래서 낙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부의 스페어 타이어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부 장관 후보자 네. 이렇게 이력서에 한 줄 넣는.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살신성인의 자세. 네. 요즘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네. 이런 살신성인의 자세가 없습니다. 글쎄 네. 말이에요. 예. 아니 나를 만약에 지명했으면요, 장관 될 수도 있어요.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협치의 의미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명당하지 않으셨어요? 자꾸 까먹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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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당했나? 제명당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호성 위원장, 지금 언론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좀 경력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시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방송 정책에 두루능하시고, 네. 네, 굉장히 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리고 굉장히 좀 개혁적 성향의 언론 학자여서, 네. 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긴 해요. 네. 네, 많이 있긴 한데. 네. 버트. 그러나, 네. 이분이 너무 사람이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이호성 교수는 젠틀하시고 굉장히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상당히 좀 개혁적이시고 예. 진보적이시고 예. 또 방송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있고 예. 다 좋은데 지금 2017년 지금 한국 언론계의 이 적폐청산 이런 캐릭터를 봤을 때 네. 흔히 말해서 조금 전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재명 시장 어떨까요? 이재명 시장 오면 네.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요. 전사를 원했지 언제 했어? 그 성남시청 가면은 네. 성남시의회 앞에 성남시청이 굉장히 크잖아요. 성남시의회하고 한 건물에 있고 네. 거기 무슨 스케이트장 뭐 이런 거를 이제 겨울에 열어야 하는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나 봐요. 그러니까 시에서 올해는 운영을 못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무개가 반대표를 던져서 도둑이 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식이 달렸다는 거예요. 누가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투명한 정보 공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보 드려야죠 시민들한테. 그럼요. 그랬더니 시의회에서 그 의원들이 발끈하면서 네. 와 이재명 시장 씹는 거 보니까 정말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고 싶은데 예. 이 자들은 반대를 해요. 그 반대를 하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표식을 만들어서 네. 이놈이 반대해서 여러분 서비스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그냥 아주 뭔가 반대표를 던지면서도 이 무슨 보복이 들어오나 해가지고 잔뜩 움츠러드는 아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예.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찌됐든 시의원 아닙니까? 네. 그럼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발표를 해야지.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좀 전사적이어야 한다. 네. 근데 이호성 위원장도 뭐 한번 아주 그런 역할을 해보지 않으셔서 그랬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저 참여정부 때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뭐 자신의 어떤 숨은 야성. 야성이요? 야성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는데 알 수 없어 이거는. 사람은 한번 써봐야 알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이호성 지금 후보자가 이렇게 전사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뭔가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 장관이라든가 이걸 일단 1기 내각 진용은 갖추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뜸을 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보자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숙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숙고가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의 적합성 이런 것도 찾았겠지만 이게 또 언론 파트잖아요. 예. 언론 개혁이라는 아젠다도 있는 거고 예. 언론을 잘못 건드리면 예. 굉장히 또 역공도 받을 수 있고 무리수라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숙고의 기간을 거치면서 좀 절차라든가 예. 민주적 절차 합리성 이런 거를 중시하는 캐릭터를 찾다 보니까 예. 이 이호성 후보자를 찾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맞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이 2017년 엄혹한 언론계의 현실을 봤을 때 그런 품격 있고 온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놈 이런 어떤 그 네. 무상교복도 네. 무상교복도 그 자유한국당이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기 이재명 시장이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이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못하게 됐다. 이러는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좀 약간 포장을 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그 그렇죠. 결속력이 있는 캐릭터가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나 뭐 성남시는 반칙을 한 게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한 건데. 네. 자, 본인도 어떤 생각에서 반대했는지 그냥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반론권 행사하면 되지. SNS 시대에. 네. 근데 약간 뭐 지금 언론들의 어떤 역습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개혁을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네. 예. 언론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의도, 어떤 욕망을 갖고 쓰는지 이제 시민들이 대충 다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도대로, 양심대로 이렇게 언론 개혁을 진행하면 된다. 이호성 위원장 또 다수 아닙니까? 3대2? 그렇죠. 이제 그렇죠. 3대2가 됐어요. 네. 뭐 싸울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특히 미방위 소속 의원들 중에 네. 걸출하신 분들이 누가 있나? 있습니다. 저기 강효상, 네. 강민상, 언론장악 저지 특별위원장이니까 네. 민경욱도. 네,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 이호성 그 후보자에 대해서 네. 어떤 식의 이제 그 공세를 할 것인가를 딱 보면 대충 각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종편이라든가 네. 이른바 그 적폐 대상으로 거론되는 언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언론사들이 또 이호성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호성 후보자가 종편 4개는 너무 많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는 종편이 하나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뭐 최소한 1개, 2개, 많게는 3개도 날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시장이 좀 왜곡되고 있다. 특히 이제 광고 시장. 그 종편에서는 직접 광고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뭐 MBC나 뭐 다른 뭐 KBS나 SBS 지상파라든지 하여튼 다른 방송들은 미디어 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영업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예. 종편만 그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종편이 이제 신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특혜로 받아들이면서 조폭신 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신문을 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광고 좀 하시죠. 이거 종편 뭐 누가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조선일보 많이 볼 텐데. 조선일보 한번 실시해야겠구만. 뭐 이러면서 네. 종편 광고 안 해주면은 뭐 이렇게 신문 기사로서 보복할 수 있다는 식의 그 어떤 위계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미디어원이 또 보도를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TV조선만 하더라도요. 이게 광고보다 협찬으로 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거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 협찬은 솔직히 음성적으로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은 수입 자체가 예. 상당히 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거. 근데 광고를 하면 TV조선 보는 시청자들한테 우리 제품이나 혹은 뭐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무언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그쵸. 사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협찬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회사 이름 하나 읽어주는 거. 네. 네. 스틸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뭐 아무개 회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협찬은 그 회사한테 광고를 주기는 좀 그렇고, 근데 또 그 종편사한테 또 우리가 무심하게 네. 거기 광고 안 합니다. 우리는 뭐 거기에다가 뭐 특별히 신세 질 거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보복을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협찬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플러스 광고는 잡힙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그렇지.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잡히거든요. 자료로 남기 때문에. 예. 근데 협찬은 그게 완벽하게 안 잡혀요.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음성적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건 이제 그러면 방송사도 원하는 방식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의 그 어떤 광고 효과가 이제 데이터로 드러나게 되면은 좀 망신스러우니까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협찬을 이용하도록. 그러니까 보통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광고가 협찬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TV조선은 협찬으로 조금 더 많다고 하는 거는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 정상근 동지를 보니까 말이죠. 네. 그 이준서 씨가 전날에 케이크 먹고 아침에 일어나. 이준석? 국민의당 이준석? 국민의당 이준서. 그런 것 같아. 예. 아니 지금 보니까 네. 여기 가방끈도 하나 메고 그러면. 굉장히 큰 옷이거든요. 예. 쫀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이거 작은 옷이에요. 저한테 작은 옷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정말 죽이고 싶다. 우리 뚱계열의 선용남이 안 되는. 그리고 우리 뚱계열이라뇨? 그런 얘기하면 정말 죽이고 싶다. 김영희 PD 네. 지금 옷을 자세히 보시면 네. 굉장히 야합니다. 왜 이럽니까 오늘? 마누라가 난 이렇게 길들였어. 마누라가 난 이렇게 길들였어요. 네, 여러분. 예. 요즘 마누라한테 사랑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 아하, 네.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예. 하여간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잘 구축이 되고, 네. 지금 또 여당 쪽에서 허욱 씨, 그 CBS에 있었던 그렇죠. 그분이 또 들어와서 이제 3명이 진용을 구축하면 또 한 명이 고삼석. 네. 그러니까 이효성, 허욱, 고삼석. 고삼석. 이게 이제 3명이 여당 정부 추천 몫이고, 네. 그리고 야당 쪽은 김석진 MBC 기자였던 예. 네. 그 양반하고 또 한 명은 국민의당 몫인데 네. 지난번에 고영신 고영신을 추천하려다가 네. 네. 그 양반이 뭐 과거에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네. 그 양반 아웃됐고 지금 국민의당에서 새로 한 명을 추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추천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래요. 그때 그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던 와중에 고영신을 추천을 하는 바람에 민영삼이 오는 거 아닌가? 민영삼. 민영삼이었는데 민영삼. 예. 장성민이라는 장성민 입당 못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입당이 차단됐습니다. 지금- 이준서 어떡해요? 그분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많이 뭐 그러고 있던데. 예, 그래요. 예.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따지고 보면은 지금 3대 2의 구도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방송국을 허가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또 허가를 안 하면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네. 네. 평가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언론 개혁의 최고의 그 사령탑이죠. 그렇죠. 네. 최종 관문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효성 위원장 후보자가 종편이 너무 많다. 지금 4개인데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이려 한다?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지만 있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억지로 그렇게 줄이지 않더라도 지금 그 광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광고 영업의 특혜라든지 이런 특혜만 환수를 해도 자연적으로 도태할 종편들이 있죠. 예, 일단 그 지금 현재 이효성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출범이 되면 아마 종편에 대한 특혜는 기본적으로 이게 네. 그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네. 새롭게 뭐 종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특혜, 그 다음에 제어가 과정에서 분명히 점수대로 하면은 아웃되는 종편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TV 조선 네. 꼴등이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예. 방통위원회에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뭘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좀 종편 방송사는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TV조선이 올 3월인가 조건부 제어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1년 후인가요? 6개월 후인가요? 뭐 6개월마다 아마 심사를 받을 그러면 겁니다. 이제 뭐 9월 말이네. 9월 말에 예를 들어서 뭐 TV조선 왜 있어야 돼?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은 문 닫는 거야. 9월 말로. 그러면 조선일보는 그동안 들여왔던 돈들 다 날리는 거고. 네. 이제 그게 예. 그런 거를 이제 결정을 만약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호성 위원장 같은 경우에 예. TV조선뿐만 아니라 예. 조선일보와 예. 이른바 방상훈 우리 형님과 예. 거의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 뭐 조선일보, TV조선에 그 일가 친척 예. 10촌까지 털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 네트워크를 아마 총 가동을 시키겠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이재명 시장을 시키면은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농담이었고. 네. 여간 이제 공영방송 종편 정면 승부가 가능할까? 오늘
미디어 오늘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종편은 그렇다 치고 공영방송과는 어떤 정면 승부냐? 그 이효성 대정자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방통위로 출근했어요. 방통위 인근 사무실 얻어가지고 청문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기자들이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가장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방송 공공성 회복이다라는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혁이 아니다. 그냥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송법 5, 6조에 나와 있는 공정성, 또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그러면은 이 해직 언론인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그 방송 공공성 회복의 일환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해직 그때는 언론인들이 그러셔야지. 당연하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면은 이효성 교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니까. 선비, 진중하신, 품격 있는. 아니 그것도 젊은 층하고 좀 코드가 맞게 당연하지. 젊은 층을 아재 개그야 이거는. 젊은 층 당연하지 이거 몰라요. 몰라?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 해직 언론인들이 만약에 잘못된 해직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억울하게 해직이 된 것이라면 뭐 바로 잡는 게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특정 방송사들이 과도하게 공정성을 잃고 있으면 감독 기능을 발휘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요. 하여튼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MBC 김장겸. 이 양반이 지금 사내 안팎에서 아주 사내 또 회사 밖에서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퇴진 압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그 방송개혁에 상징적인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시금석이 됐어, 시금석이. 김장겸은 퇴진하라 그 놀이가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장겸이 형이 만약에 안 나간다. 끝까지 버틴다. 또 그 방송문화진흥회 지금 6대3 친박 6 나머지 3 이 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을 수호하려 든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3대2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싹 깔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가 그럼 또 6대3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6, 야당이 3. 그럼 여기서 김장겸 해임시키면 돼요. 근데 이마저도 뭐 좀 여의치 않는다? 그럼 올 연말에 MBC 제어가 안 하면 돼. 실제로 그 제 주변에서도 이게 2012년이라든가 이명박 그 정부 때만 하더라도 공영방송 정상화가 마치 그 언론개혁, 방송개혁의 상징처럼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제 주변에서도 언론계나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꼭 정상화 시켜야 되냐. 그냥 수신료 거부운동하고 KBS 수신료 내지 말고 MBC 안 보면 되지. 그 얘기 들어보니까 또 솔깃한 게 제가 지금으로부터 7년 동안 MBC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삶에 불편함이 없어. 뭐 주변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아니 할 말을 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뭐 드라마를 안 봐서 뭐 시대에 뒤처진다 뭐 이런 뭐 야박한 얘기를 듣는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이. 아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게 MBC 이름 그게 안 봐서 그래. 그렇지. 그 SBS 거 아니었나 그게? SBS 거. 맞아. SBS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뭐야. 괜히 꼈다가. 무한도전도 안 봤어요. 진짜 7년 동안 MBC 안 봐도 전혀 뭐 사는데 불편함도 없고 그 매체가 워낙 많아지기도 했고 또 이제 기존의 방송이 수렴하지 못하는 뭐 어떤 그 메시지 이거를 또 팟캐스트 같은 데서 많이 들려주기도 하고 또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렇잖아요. 유튜브. 유튜브가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3144-7737 광고를 통해서도 이제 운영이 되면서 계속 좋은 방송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영방송이 회복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수용자들이 지금은 일단 중장년층들이 그나마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대가 계속 미디어 수용자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또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미디어 수용자로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젊은 미디어 수용자들은 중장년층하고는 미디어를 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상파라든가 거대 언론사 위주로 지금 광고 시장이라든가 뭐가 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또 이제 지난 한 9년 동안에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지상파밖에는 중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종편들도 그 중계권료 생각해보면은 이게 안 돼요. 네. 너무 비쌉니다. 심지어 뉴스 영상 갖다 쓰는데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네네네. 그때 이제 OBS가 그렇죠. 그 화면을 못 구해가지고 중계 화면을 못 구해가지고 네. 그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연습할 때 그때 영상을 틀어준 거야. 누군가가 거기서 금메달 따면은 연습할 때 영상 보여주고 영상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었는데 메가 스포츠 이벤트 때 정말 2002년 월드컵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성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지상파들이 파티를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뭐 이렇다 할 성적이 나왔나요? 월드컵이 없었어요. 그렇고 WBC가 그랬고 뭐 거의 없었어요. 네. 그것도 모르고 이제 JTBC는 WBC 또 이번에 월드컵 예선 네. 했다가 아주 시원하게 날리고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야. 성적도 별로여서 너무 안 좋았어. 제가 나중엔 보다 못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제발 JTBC는 그런 중계하지 말아주세요. 거기서 중계해가지고 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면 항상 뭐 상대편이 골을 넣고 뭐 이런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지상파 방송들이 이런 스포츠 이벤트로 돈을 벌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도 아예 안 보잖아요. 시청률도 바닥이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의 그 필요성을 모르겠다.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그 스포츠 이벤트가 됐든 뭔가 방송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콘텐츠를 찾든 이런 거를 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려면 일단 약간 좀 사회가 재밌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지난 9년 동안 이 재미는커녕 막 찌들려 살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이벤트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같은 이런 흥이 안 나는 거죠. 2002년 당시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그럼요. 있으니까 예. 일정한 어떤 그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근데 MB 들어서고 뭐 누구야 박근혜 들어서면서 나라가 부끄러웠어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뭐 국민들이 이제 또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몰아낸 거 아닙니까? 네. 애국심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때 또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홈런 하나 날려주면은 예. 또 다시 또 그때의 어떤 그런 감동이 되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잘해줘야 되는데 네. 요즘 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감독까지 바뀌고. 여기 스포츠 채널인가? 아니 그 결과를 몰라서 그래 결과. 아니 신태용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외국 감독 누구였죠? 요즘 이렇게 슈틸리케인가? 슈틸리케 네, 감독이 맞아. 경질이 되고 신태용 감독으로 바뀌었거든. 예. 이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월드컵이 어떻게 됐나? 떨어진 거 아닌가? 떨어진 건 아니고 근데 지금 많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네. 또 문재인 정부도 지금 초기인데 네. 뛰고 있는 상황이고 왜 그런가? 이게 작전 세력이 있나? 민주정부 들어서면 골탕 먹이는 세력이 있나?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네. 전에 그 우석훈 박사가 우리 맘마이스 나와가지고 했던 말이 노무현 정부 때나 또 문재인 정부 때나 주가가 많이 뛰어가지고 자금 여력이 생기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예. 그런 맥락이었다면은 뭐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뭐 애국심도 뭐 또 무슨 이런 경제도 다 안 좋았던 나라의 정의 자체가 거의 씨가 말랐던 네. 그런 때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뭐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에 눈을 돌릴 여지도 없었고 뭐 그런 경기가 있다 하더라도 충심으로 이겨라 대한민국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공영방송이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뭔가 하나 크게 떠주면은 예. 조금 좀 탄력을 받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제 공영방송사들이 그런 콘텐츠도 만들고 네. 보도도 하고 네.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안 해왔잖아요. 9년 동안. 또 걱정이 이미 JTBC가 공영방송이 해야 할 역할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SBS도 그런 부분들 네. 충족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KBS와 MBC에 그동안 못 보였던 안 보였던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화면에 나온다 한들 네. 과연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뭐 김장겸 몰아낸다고 고대영 몰아낸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렇죠. 정말 아주 새로 개국한다는 이런 자세로 임하지 않고서는 이거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고대영 체제와 김장겸 체제가 당분간 계속 된다면 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점점 더 늦추게 되는 거고요. 네. 빨리 그분들이 어떻게든 정리가 되는 게 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그나마 앞당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이 옛날에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9시 뉴스, 8시 뉴스 앵커가 누구냐. 그 앵커는 뭐 그 시대 최고의 언론인으로 또 최고의 아나운서로 이렇게 정평이 나던 때가 있는데 지금 누가 지나갔는지도 몰라. 진짜 몰라요. TV조선은 전원 체계합니다. 그런가요? JTBC는 손석희가 하고. 네. 그렇죠. 예. 네. KBS는 누가 하지? KBS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 저는 MBN도 김주하 앵커가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보면은 80년대, 90년대 지상파가 잘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앵커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지상파 3사를 잘 몰라요. 앵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MBC는 배현진은 확실하게 아는데. 그렇구나. 그렇지. 바뀌질 않아요. 그렇지. 네. 그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도 하고 있을걸요? 네, 저도 MBC도 잘 안 봐가지고. 네, 그래요. 그건 맞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앵커가 누가 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기도 했고. 권력이었죠. 예, 일종의 어떤 권력이었고. 그 앵커빨로 뭐 정계에 입문하신 분도 계시고. 네. 예. 그런 점으로 보자면은 지상파가 지금 앵커가 누구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도 네. 지상파 퇴조의 하나의 어떤 단면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지상파가 이제 회복하려면은 진짜 뭐 과거에 MBC를 빛냈던 분들, KBS를 빛냈던 분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고요. 또 아울러 이런 비단 꼭 내부 수혈뿐만 아니라 외부의 훌륭한 이런 제 메일 주소가 여기 나가고 있어요. 훌륭한 이빨들을 해고 수혈을 해서 뭔가 좀 변화의 어떤 그런 접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입으로 제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제 이메일이 자 이렇게 나오고 제 이메일도 여기 있죠. 전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지조를 알겠습니다. 자, 지금 MBC의 특별 근로감독이 들어갔다고요? 예, MBC의 뭐 지금 전국 언론 노조에서 아마 계속 노사 문제가 계속 갈등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을 한 모양이고 갈등 차원이 아니라 노조를 박살내는 그렇죠. 일방적인 이제 린치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관리감독관, 그러니까 노동경찰이라고 하죠. 관리감독관을 투입을 했습니다. 참 빨리도 투입됐습니다. 이분 특별 근로감독관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요? 수갑을 차고 다닙니다. 네, 수사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채워요? 그러니까 채우진 않겠지만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 수갑은 왜 채우고 다녀? 채우진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갑자기 저항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심각한 만약에 어떤 그런 저항을 한다든지 노동권 침해가 있다. 그리고 불법적인 사안이 있다. 이러면은 또 현장에서 그 현행범처럼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수갑을 채울 수 있다니.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 경찰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MBC가 보니까 뉴스로서 비난하다구만요. 네. 어떻게 자기 회사 일인데 그렇게? 근데 제가 볼 때 빨리 그 MBC 경영진한테 제가 팁을 좀 하나 드리면 지금 고용노동부의 롤이 굉장히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갑질이라든가 미스터 피자 이 지금 불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갑질이라든가 예. 약간 그 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 굉장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의지가 강한 것 같거든요. 예. 특별근로감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언론사에 대해서 그 뭐 개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약한 고리가 일종의 어떤 목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김장겸 형이.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는 언론 탄압 이런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이거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 회사 측이 탄압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정당하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MBC를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법 단체 협약을 노동부로서는 그냥 고소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네. 네, 일종의 뭐 특별한 어떤 뭐 청와대로부터 콜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조 MBC 본부가 고소를 했잖아. 그런데 그럼 MBC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낼 이유가 없지. 네. 뭐 근데 이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억지 아니에요, 억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경찰인 특별근로감독은요, 노동법하고 단체 협약을 실제로 MBC 사측이 위배를 했는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위배를 했으면 네. 검찰 고소하거나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 결과를 뭐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그 결과를 통해서 고발한다든지 네. 뭐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죠. 이제 몇 주간 계속 특별 근로 감독을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문제점이 발견됐다. 예. 뭐 이를테면은 막 노조의 그 정당한 네, 공정보도 보고 민실이 보고서 이런 거를 뭐 찢었다든지 예. 통째로 들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든지 예. 예. 뭐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은 이게 뭐 어쨌거나 이제 단협이 뭐 없지만 그 단협을 없앤 것도 좀 논란이 좀 있었죠. 하여튼 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좀 그 소지가 있으면은 그 법원에 이제 고발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파업 때 부당징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문제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예. 그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형사적으로. 예.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대표이사가 보통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저기 장겸이 형. 벌금 얼마 내고 마는 거 아닌가? 그거는 그 특별 근로감독관들이 예. MBC의 이 상황을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근데 지금 숱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MBC 본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이제 자료를 또 제시를 했을 거라고요. 예. 그걸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판단을 하겠죠. 이 김장겸 씨가 그래서 강제로 사장직에서 물러날 여지도 있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노조 탄압과 부당 노동 행위의 예. 결정판이다. 예. MBC가 예.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특별근로감독관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은 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나올 수 있죠. MBC는 굉장히 또 자유한국당은 또 상당히 네. 우려하는 것이, 지금 고용노동부의 이 특별 근로감독관들이 네.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네. MBC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감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겠군요. 근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동안 일방적으로 노조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워낙에 그동안 문제가 많다라고 끊임없이 MBC 본부에서 얘기하고 언론 노조에서도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문제를 지금 다 조사를 하면 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요. MBC에서 임자 만났네 이제. 네. 그러니까 뭐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렇게 진용을 구축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제대로 핸들링을 하고, 또 제어가 국면에 접어들었고, 노동경찰이 투입됐고, 김장겸 씨는 정말 아주 최악의 상황에 지금 직면해 그렇죠. 있는 이제 갈수록 이제 핀치에 계속 몰리는 건데 예. 안 몰리는 것 같은데요? 아마 몰릴 겁니다. 아니 너무 당당하시던데. 네.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 5일에 그 김장겸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 네. 참석을 했어요. 예. 2017년 하반기 업무 보고 자리가 예.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했죠. 뭐 MBC 보도가 뭐 균형을 지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균형을 지켰어? 네. 근데 어쨌거나 뭐 그거는 뭐 늘 하던 말이니까 예. 그렇게 넘어갔는데 예. 그래서 끝나가지고 이제 김장겸 사장이 딱 나오는데 저희 이제 미디어 오늘 기자가 예. 붙어서 이제 물어본 거죠. 예. 그 다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 뭐래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 말도 없이 그 얘기를 다 꺼내지도 못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뭐랄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관계자들이 괴한들이 네, 저희 이제 기자를 몸으로 이제 제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장겸이 형은 유유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났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는 솔직히 그 장겸이 형님한테 예.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는 보수적 가치를 보도와 프로그램에 충실히 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 예.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보도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네. 근데 균형을 맞춰서 보도를 했다고. 요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는 거 아닌가? 예. 뭐 그런 거 아니고서요. 어떻게 이게 아니, 설득력 있는 얘기.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주길 바랐는데 예. 균형 이런 단어를 보고 예. 전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이건 참, 그 형님도 집에 가서는 굉장히 살을 떨려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내가 봤을 때 김민식 PD를 해고 못 시킬 것 같은데. 여기 근로감독까지 들어온 마당에, 예를 들면, 페이스북으로 김장겸 사퇴하라 몇 마디 했다고. 네. 그거 가지고 해고시키면은, 이거야말로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센 조치는 못 취할 거라고 봐요. 못해. 왜냐면은 김장겸의 그 허가 그거야.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든 오버해가지고 실수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만큼 자기도 오버를 할 수가 없다고 지금. 고대영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노조원들이 거세게 압박해서 날 어떻게 한번 해봐. 날 어떻게 한번 죽여봐. 이렇게 나오면요. 김장겸 아주 죽으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대신 나서서 나 대신 싸워주길 바라는 이런 국면이 아니야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오늘 기자만 그럴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은 김장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언제 그만두세요? 아니 남들 다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만두실 때도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을 징계를 때려? 징계를 때릴 수 있겠지. 그런데 해고는 못 시키잖아. 아니 그 TVN인가? 거기서 요즘 검사 관련 드라마를 하거든요. 비밀의 숲인가? 하여튼 배두나 씨 나오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배두나 씨가 경찰로 나와요. 근데 장성 하나가 이제 그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장성의 부인이 집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계속 벨로 눌렀어. 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안 눌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차니까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집 앞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저 하루 종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러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딱 그러는 거야. 그걸 벤치마킹. 그러자니 사장실이 좀 높지 않나요? 뭐 사장실 높거나 말거나 뭐 안 내려올 거야 지가? 밥 먹으러 가려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상암동 그 MBC 사장실이 꼭대기에 있나? 그거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네 진짜. 알고 싶지 않고요. 김장겸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저 MBC 종사원들 중에 상암동에 계신 분들은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가서 언제 사장님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만두셔야 할 것 같은데 정중하게. 뭔가 임원들이 따로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그것도... 아니고 입구는 또 하나일 거 아니야. 상암동 MBC 이 문들이 많아요. 그 도로로 나오긴 할 거 아니야. 도로로 나올 때. 도로를 통제하고. 사장님이 언제 아니 신호대기 할 거 아니야. 그럼 가가지고 똑똑 들리면서 사장님 그만두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차 옆에 대고 빵빵. 사장님 이거?
그 문들 앞에 출입구들 앞에 조합원들을 배치해 놓으면 되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사장님 그만두실 때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아주 진중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쟁도 즐겁게 해야 돼요. 네, 웃으면서. 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김세희는 어떻게 할까 요즘에? 결혼이 나겠죠.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지금 뭐. 진짜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요즘 다들 그 시리에 젖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우리 저 시용스 장겸 시용스 다들 시리에 젖어 있어가지고 뭐 하여간 행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더 유쾌하고 재미있게 네. 그리고 김장겸 사장님께 뭔가 좀 저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직원들 말 들어서 그만두면은 손절매하는 거지 이쯤에서 자기 인생에 이 앞으로 저기 더 이야기가 길어져서 제어가 뭐 앞으로 방통위의 어떤 제어가 과정이라든지 특별 그 근로감독 결과라든지 이 구조를 보기 전에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김장겸 씨 인생에. 예? 아니면 내가 MBC 경제부 차장이면은 김장겸 사장 피살 MBC 뉴스 속보로 자막으로 한번 내보면 어떨까? 네, 그러면 사장할 수 있습니다.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간부 회의 때 잽싸게 주조가 가지고 야 이거 빨리 자막 띄워 해가지고 MBC 뉴스 속보 김장겸 사장 피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내면 어떨까? 네. 그러면 그거 사장이 되는 쉽고 빠른 길. 그러면 김장겸 사장이 그거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걸까요? 징계하겠죠. 징계를 하나? 왜냐면 오보니까. 네. 오보에 대해서는 그 오보를 징계 사안이거든. 오보에 대해서 징계를 하더라도 자기가 받은 징계 그 이상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김장겸 사장이 불러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뭐 만약에 이런다면은 에이 사장님, 사장님도 그렇게 오보 내셨으면서. 이제 내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슬쩍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저는 MBC 문제 뭐 김장겸 사장이 이제 뭐 칼을 빼들 수 있는 여지가 아니다 궁지에 몰렸다 이런 점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오랜만에 연합뉴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니까 뭐 내부에서 어느 정도 좀 이걸 정상화시켜야겠다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합뉴스도 뭐 비슷해요. 뭐 그 MBC나 KBS만큼 크진 않은데 뭐 연합뉴스에서도 뭐 내부에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일에 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가 특보를 냈는데요. 이 연합뉴스 데스크들이 그 지난 정부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보도 공정성을 해쳐왔는지 요거를 좀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 일단 첫 번째 방식은 좀 톤 다운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좀 보도 공정성을 계속 해쳐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1월 28일에 그 연합뉴스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대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의약품 구매 2배로 급증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게 데스킹을 거치면서 제목이 이명박 정부도 유사 프로포폴 마늘 주사 구매. 이거는 완전히 제목을 진짜 완전히 쓰레기들이구만. 네, 이거 제목으로 완전히 물을 타버린 거죠. 이거. 젖 까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어떤 씹새끼야 그 데스크를 봤어요. 네. 저 이거 게스트로 좀 바꿨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11월 4일에 그 최순실 국정기획 관련해서 당시 박근혜가 대국민 담화를 열어가지고 검찰 수사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합뉴스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시민 반응을 취재를 한 거예요. 그 시민 반응 취재를 하니까 당연히 다 안 좋죠 시민 반응이.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싼을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대요. 근데 그게 데스크를 거치면서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시민 민간단체 평가 엇갈려. 네,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 민간단체는 어디입니까? 뭐 어버이인가?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단독 보도를 좀 어이없는 이유로 좀 막아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특검 취재팀이 그 지난 3월 6일에 그 특검 수사 발표를 앞두고 공소장을 미리 입수를 해서 그러니까 단독 보도 썼대요. 그러니까 공소장이니까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랬더니 데스크에서 갑자기 관련 당사자의 해명을 충분히 반영해서 밸런스를 맞추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아이고. 공소장을 입수해가지고 공소장 그대로 쓰면 되는데 저쪽에서 뭐 굳이 저쪽에 밸런스를 맞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독 보도를 계속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YTN에서 이거를 단독 보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연합뉴스도 이거는 진짜 고의로 네. 특종을 낙종으로 만든 낙종시킨 이건 거죠. 배임죄야, 배임죄. 거의. 그 기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특종의 기회가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근데 그런 인간들이 지금 아직도 있어요? 데스크에요? 아직 있다는 거죠. 네, 야. 연합뉴스에서 아직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 인간들이 또 이렇게 정권 바뀌면은 또 이 정권에 맞게 또 네. 그런 식으로 기사를 아니, 근데 편집하는 건 아닌가? 인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정권 교체 이후에. 네. 인사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그래도 좀 예전에 한직에 있었던 이런 분들을 좀 그 기용을 좀 했어요. 배치를 하고 이랬는데 그걸 두고도 연합 내부에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더라고. 아니, 집에 가서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지 뭐. 물타기를 한다는 지금 거죠. 사장이 이름이 뭐지? 박노왕 사장. 아, 집에 네. 가서 그냥 저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면서 살라고 그래. 네. 가끔씩 손 내려서 밥 먹고 걔는 이러면서 살라고 그래. 왼손잡이로서의 삶을. 이거 하면서 먹어. 네. 그러든지.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연합뉴스가 외국어로도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뭐 영어 기사도 번역을 해서 내보내고 하는데 그 연합뉴스의 이제 국제부 에디터들이 그 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번역을 해서 영어로 내보내려고 했대요. 예. 그랬더니 데스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JTBC 보도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 독자들은 최순실 사태에 관심 없다. 네. 어떻게 알아? 관심 엄청 많았잖아요. 외신에서 취재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네. 네. 그리고 뭐 전형적인 옐로우 저널리즘이다. 뭐 이런 식의 네,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영어 번역 기사를 막아냈다고. 아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 자들은 진짜 구제불능이네. 아니 네. 구제불능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역사의 재판정에 세워야 할 인간들입니다. 예. 네, 그렇죠. 용납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연간 300억인가 400억인가 받죠 국가로부터.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받고요. 예. 그런데도 또 네이버하고 그 뉴스 콘텐츠 전재료 콘텐츠 그 계약을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어떤 또 수익도 있는 것이고. 음수 사원. 네. 음수 사원. 300억에서 400억 주는 국가에 대한 음수 사원이군요. 그렇죠. 예. 근데 정권을 그 근원을 정권에서 찾은 거죠. 국가가 아니라. 네. 이런 연합뉴스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뉴스 도매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처럼 소매상하지 말고 도매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충실히 제공하는 걸로. 뭐 강수량이 몇에서 뭐 몇 밀리 될 것이다. 그러지 말고 도표로 그냥 그렇게 전송하는 거예요, 언론사에. 그리고 사진 전송하고 동영상 전송하고 거기다 대고 지들이 편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충실하게 기사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네. 연합뉴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무개가 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슨 발언을 했다? 그 발언 중에 연합뉴스 기자가 뭐 자기가 들었던 것 중에 요점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내는 게 아니라 전문을 보내는 거예요. 전문을. 그래서 언론사 소매상 이제 언론사들한테 너희들이 이거 보고 기사 써라 이렇게 연합뉴스의 기능을 그렇게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그게 뭐 역할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쥐들이 다 기사를 쓰고 또 그래서 요약하고 제목 비틀고 그렇게 해서 왜곡 보도하고 정권에 충성하고 이런 거 없어지는 게 낫지 뭐하러 있어요. 없앨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 연합뉴스가 하는 역할을 뉴스 도매상에 맞게 뉴스 소매상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매상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고기를 갖다 주면 되지. 맛있겠네요. 그 도매상에서 조리까지 다 해가지고 소매상 갖다 준 게 어딨나. 그잖아요. 적절한 비유가 무척 오늘 보람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했던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치는 말이었어요. 네. 아까 욕도 좋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웨이터 이거 지워버렸지. 그러니까 냉면도 당면 그리고 육수 그 달걀 그리고 오이 이걸 보내줘서 소매상에서 조리해가지고 팔도록 하게 해야지. 이거 완전히 다 만들어 와가지고 랩 씌워서 보내고 그거는 아니죠. 냉면은 잘 와닿잖아요. 그런가? 여러분 고기로만 고기로만 기억해 주십시오. 네. 아니 근데 요즘과 같은 미디어 시대에 네. 그
뉴스의 소매상 도매상 이 분류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역할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과연 우리와 같은 미디어 이 환경에서 연합뉴스 역할이 필요한가? 예.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좀 올바른 그 포지션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김용민 PD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할 바에는 없는 게 낫다. 예.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연합뉴스 하여튼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망쳐놨어요. 예. 정말 사회 악이 돼버렸어요. 연합뉴스가.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고 네. 한 300억에서 400억 주는 거 한 4분의 1, 5분의 1로 확 줄이고요. 3, 400억 뿐만 아니라 진짜 거기에 덧대서 정부 구독료들까지 다 들어가면은요. 네. 6, 7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그걸 한 있습니다. 10억으로 줄여줘. 나머지 우리 쪽만 줘. 예. 진짜 조금만 주면 우리는 겁나 잘 만들 수 있는데. 아유, 그래. 연합뉴스가 저 네이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거는 아주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전에 연합뉴스에서 뭐가 출고됐는지 면밀히 따져보지 않으면 몰랐는데 이 네이버만 들어가면 연합뉴스가 어떤 논조에 어떤 기사, 어떤 제목을 달았는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연합뉴스가 약한 고리가 있어요. 정부로부터 한 400억 받는 거. 정부의 간섭이 다이렉트로 미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메가미디어가 속절없이 결국 정권의 나팔수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연합뉴스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뭐 또 다른 소식 뭐가 있어요? 예. 네. KBS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는데 그 파업 움직임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 파업? 네. 오. 역시나 이번에도 좀 젊은 기자들이 앞장서서 나섰는데 13년 차 이하 기자, 네, 총 273명. 네, 지난 4일에 성명을 내서 고대영하고 이인호 퇴진을 요구하면서 총파업하고 제작 거부를 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들은 뭐 성명을 통해서 뭐 뿌리까지 다 뽑혀버린 KBS 대지진의 진앙과 진원은 언제나 뉴스였고 보도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두 사람의 퇴진을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이런 말을 해서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고대영의 임기를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정현주 사장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정권이 딱 들어오자마자 뭐 온갖 권력 기관을 동원해서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정현주 사장을 내쫓아냈는데 그런 식으로 막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를 마치 임기 보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그건 전혀 케이스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은 뭐 내부로부터도 뭐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권력기관으로 찍어냈지만 지금 고대영 당신은 내부로부터 축출 대상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뭐 마치 이제 뭐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사람이 막 피해자인 것처럼 그 임기 보장이라고 하는 게요. 저는 지금 자꾸 그 MBC 경영진하고 KBS 경영진이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임기 보장이라고 하는 게 외부로부터의 그 부당한 어떤 그런 개입이나 간섭으로 그 MBC라든가 KBS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자꾸 권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개입을 하면서 이제 보장을 못 해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 보장을 하는 거지. 근데 내부 구성원들이 나가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못해서 그리고 나빠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임기 보장하고는 별개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가야 돼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렇게 나가라는 목소리를 이제 젊은 기자들이 낸 거고, 뭐 앞으로 뭐 지금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 뭐 지난 세월 그 고대영이 보도국장, 뭐 보도본부장, 뭐 사장 걸어온 길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저널리즘 기본 원칙들에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기자들한테 아주 뭐 절대적인 불신임을 받은. 그렇죠. 그런 이격도 있고. 이런 사람을 마치 뭐 저널리즘 독립의 파수꾼점쯤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임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래요. 아유 뭐 참 파업을 하게 된다면은 선거도 없고 하니까 이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진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방송에 착취를 빚는다. 코너로 몰리는 거야. 옛날에 정권이 백업으로 있을 때, 박근혜가 백업으로 있을 때는 뭐 그냥 파업하건 말건 저런 놈들 더 배제시키고 더 탄압하자고 이럴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는 순간 오버가 되고 오버가 되는 순간 자신은 그야말로 게임 오버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 KBS는 뭐 특히나 뭐 시용 기자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네. 기자들이나 PD들이 파업을 하면은 타격이 직접적으로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KBS의 파업은 아주 뭐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경들도 이제는 파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상 폐업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격세지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 아마 굉장히 간이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이럴 때 더 세게. 예. 또 지나가면서 툭 치면서 사장님, 이제 그만두실 때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네. 계속 한번 흔들면은 뭐 안 무너지겠습니까? 아니, 김장겸이나 저 고대영이나 다 기자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회사 종업원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 이제 강한 척, 센 척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스스로도 언제까지는 버텨야지 아마 그런 속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러는 누군가 딜을 걸어오면은 나 어느 자리 다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래를 할 용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은 우리 공정방송을 원하고 공영방송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네. 그분들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요즘 또 팟캐스트 쪽이 아주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도 사실은 아직 좀 순위권에 있는 팟캐스트에 좀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한번 마케팅 전문가를 만났는데, 지금 팟캐스트가 갖고 있는 그런 효과, 여기에 비해서 현재 광고 시장은 너무 적다, 작다,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 팟캐스트 전체적으로 뭔가 이 광고의 어떤 파일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으로는 뭐 아무개 신문, 아무개 라디오 이런 데다가 광고를 내는 게 이제 뭐 그동안은 뭐 유일한 광고의 수단이었는데, 예. 신동호의 시선 집중이 회당 88만 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얼마예요? 일주일 동안 방송하면 토요일까지 하니까 토요일까지 하면은 8 곱하기 6, 한 500, 500만 원. 500, 네, 500만 원. 500에서 네. 550 그 사이 왔다 갔다 예, 하겠네요. 곱하기 또 4주 하면은 그러니까. 뭐 한 2천만 원 예. 넘는 그 정도. 근데 팟캐스트는 그 정도 광고료에 거의 한 뭐 10분의 1 수준?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팟캐스트를 훨씬 많이 듣지. 신동호가 요즘 누가 듣나?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도 왜 광고주들은 이렇게 팟캐스트 시장을 잘 관심을 갖지 않을까? 따져보니까 5월 9일 전까지는 그럴만도 했어요. 5월 9일 이전에 팟캐스트는 말 그대로 변방의 미디어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비판하는 네. 불온 집단, 불온한 매체,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온한 매체에 광고를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5월 9일 이후, 대선 이후에는 사실 팟캐스트가 이제는 뭐 어떤 특정한 사회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해방구가 아니라, 미디어 해방구가 아니라 네. 대중 미디어로서 이제 확실하게 올라섰단 말이죠. 음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팟캐스트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광고 수익이 또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광고 시장의 어떤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팟캐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격변지를 맡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팟빵이 말이죠, RSS를 이제 앞으로 공개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팟빵에 올라오는 상당수의 팟캐스트들은, 그 팟빵에 서버를 둔 팟캐스트들은 네. 팟빵에 가서 시청 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팟빵이 이러는가 봤더니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팟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벅스가, 또 방송 3사가 연관되어 있는 예. 파티라고 하는 곳이 파티. 있습니다. 파티. 네. 예. 뉴스 관장. 네.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뒤이어서 또 이제 뭐 네이버도 뭐 이렇게 앞으로 손을 쓴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실체를 말할 수 없는 어떤 주체들이 또 이런 팟캐스트 시장에 뛰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팟빵으로서는 그동안 이제 사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지난 정부 때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팟캐스트 포털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뭐 거대 자본들이 들어오면은 이건 팟빵으로서는 이게 상대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컨텐츠로서 나름대로 나와 바리를 지키겠다. 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은 파티나 혹은 뭐 다른 곳은 또 이렇게 배척이 되느냐. 배타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영역을 이제 구축하려는 차원에서 RSS 주소를 이렇게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아닌지. 그랬더니 뭐 SNS에서는 불만 어린 글도 있고요. 뭐 팟빵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시선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의표를 찌르는 질문. 예상치도 못했던. 아주 촌철살이네. 네. 양다리 전략 아닙니까? 김용민 PD는? 저는 이제 마치 이 상황을 보면서 70년대, 80년대 지상파들의 그 전속 제도가 갑자기 있습니다. 전속 제도. 이제 배일집 씨, 배현정 씨, 뭐 김영하 씨, 남철 남성남 씨, 구봉서 씨 이런 분들은 다 MBC에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저쪽은 또 누가 있었더라? KBS의 이렇탈, 뭐 심철호, 뭐 심영래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마룡, 그렇죠. 이런 또 걸출한 개그맨들은 또 KBS 쪽에 전속으로 묶였었고요. 김영곤 뭐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당시에는 방송사의 파워가 셌으니까 그 이게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전속으로 갈려서 배타적으로 이제 출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이제 90년대 들어서 SBS도 생기고 뭐 매체가 좀 다양화되면서 케이블도 개시되면서 전속 제도가 무의미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90년대 서영춘, 이주일 이런 분들은 MBC도 나왔다가 KBS도 나왔다가 그랬었어요. 또 가수들은 전속 자체가 없었고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현재 팟캐스트 제작자들은 거의 지금 서영춘, 이주일 같은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굉장한 격변기에 지금 우리가 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팟빵에다가 김용민 브리핑하고 파티에다가 김용민의 뉴스 관장이라고 하나 또 이렇게 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양다리 전법. 아니 내가 파티 가서 뭐 한다는 건 아니고 SBS 라디오에 매일 출연하잖아요. 우리 한 달 쉬는 동안에 우리 정상근 동지가 이제 맡아줬는데 저 SBS에서 뭐 또 충성 봉사하면은 나중에 또 뭐 하나 MC를 시키고 그럼 또 우리 정동지하고 같이 또 방송을 하시고 제가 한 달 동안 김용민 PD에 대해서 그렇게 마타도를 했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정도는 안 되지. 제가 이제 정영진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정영진 군이 그 파워 FM 107.7 거기서 이제 김영철 씨 김영철의 파워 FM 거기도 일주일 대타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오 조간 브리핑을 그동안 했었어요. 제가 2012년 출마하면서 한 5년 동안 했는데 이제 제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PD한테 가서 최순실이 꽂아준 애다. 정영진은 최순실 인맥이다. 얼마 전에 최순실 면회가러 서울 구치소 간 거 봤다. 이런 낭설을 막 유포하면서 결국 7월 17일자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정말요? 그렇군요. 마타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아니 저는 김용민 PD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마 지금 시한부 그 드라마지 사람아 막타 드라마 같은 그런 그 마타도 급하게 지금 다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거다. 제가 이제 뉴스 공장 김호준의 뉴스 공장 작가한테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김호준 씨는 AI 복윤자 이런 식으로 한 10번 찍어 넣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긴 안 넘어갈 것 같아. 근데 이제 아침에 이 사람이 아침잠이 많아서 김호준 씨가 한 7시 40분까지 헤맵니다. 그 과정을 직접 보지 않겠습니까, 작가들이? 그렇죠. 저거 뭔가 병 걸렸나 보다. 이런 충분한 그런 어떤 그 징조를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AI 공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혹한다고.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제가 지금 정말 정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오디오로만 나갔을 때 2012년에 제가 브리핑하다가 2012년이 아니죠? 2004년인가 브리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중견 시사평론가가 나를 밀어내고 거기 쥐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근데 저는 그분한테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이런 곳이구나. 이 마타도로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찾는 곳이구나. 제가 느끼면서 그건 또 내 전공이지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 서너 명 날렸습니다. SBS 옥상에 올라가서 자유한국당 옷을 입은 김영민 사진 옥상에서 막 뿌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폴리널리스트 각성하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지상파 MC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SBS가 파티하고 같이 하는 뉴스 관장 그 MC를 맡아서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잘해서 나중에 한 자리 받으면은 그때 우리 정동지도 함께 하면서 김윤 PD께 제 메일 주소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의 삶의 신조입니다. 열심히 도와야죠, 스스로를. 남을 씹으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관훈 나이트클럽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일찍 저희가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어요. 그렇죠. 좀 일이 있어서 녹화를 늦게 했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을 금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키워주시고 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광고 쫙 바로 02-3144-7737로 연락 주시면 소상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 이거 밤이나 휴일 요때 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또 소상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